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장예찬 청년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네. 청년특보로 할까요? 시사평론가로 할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만 되면 기분 좋은 게 예. 최민희 의원님의 보라색 머리를 보면 네. 절로 미소가 나와요. 잘 어울리세요. 기분이 산뜻해지면서. 그런가요? 예, 예. 네, 다음에는 좀 찐보라로 해보겠습니다. 색감을 좀 더 넣는 쪽으로.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칙칙한 정치 세계에 살다가 네. 뭔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 설명을 했고요. 이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지금 상당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내용 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죠.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체와 투자자는 최근 3년 동안 배당금으로 4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총리실과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 가만두십니까? 벌써 몇 차례 그런 어떤 감사라든가 심지어 관계 당국의 수사조차도 있었다는 게 주장인데요. 현재 정부가 좀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본금 대비 배당금을 수익률이라며 총리를 압박한 국민의힘. 11만 5천%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죠?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는 좀 그러네. 민주당은 상식에 근거한 비판을 하라고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이라든지 수백억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1시간 동안 반박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한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재명 후보 아들 근무 의혹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여기에 대한 김부겸 총리의 답변,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고, 또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는 것들, 기자회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예찬 평론가, 이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화천대유, 무협지에 나오는 말 같기도 하고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정 종교에 나오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게 뭔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야당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네. 좀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이 대장동 판교의 금사라기 딸의 공공택지 개발을 하면서 네.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세웁니다. 네. 그런데 이 성남의 뜰이 바로 이 대장동 개발을 그럼 담당하게 된 법인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근데 지분 50%를 가진 도시개발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수익으로 1,830억 정도를 배당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1%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577억을 배당받았고요. 네. SK증권을 통해서 6명의 지금까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 성남의 뜰 투자에 또 참여를 했는데 네. 6%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1% 정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동안 3년 동안 3,460억을 배당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3년 동안 1,830억을 배당받는데 합해봤자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을 통한 6명의 지금 익명의 투자자들은 3년 동안 4천억이 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7명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이냐. 예.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들이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성남시도 충분한 이익을 거뒀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도시 개발할 때 가장 큰 위험 부담은 뭐냐면 거기에 땅 갖고 있는 분들한테 땅을 수용하는 작업이에요. 네.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건데 이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는 소위 땅을 수용하는 지주 작업과 인허가 작업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네. 화천대유나 성남의 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을 이미 다 해놓고 예.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건데 네. 지금 5천만 원 넣어서 화천대유는 577억을 받았고 예. SK증권의 6명은 약 3억 4천만 원을 넣어서 3,40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보면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네. 왜 이렇게 많은 이득을 특정인들에게 특정 법인에게 몰아준 것이냐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죠. 야당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이재명 거잖아요. 캠프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네. 하나하나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 우선 지금 그 화천대유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고 하셨죠? 577억 배당받았습니다. 저 말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5천만 원은 여기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이 회사의 자본금. 네. 그런데 이 5천만 원 자본금을 투자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는데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그건 이제 초기 설립할 때 5천만 원 넣어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5억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이게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 사업에 이 회사가 얼마의 자본을 동원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을 동원한 정도에 따라 수익금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얘기는 기자나 정치인들이 너무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거 예를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전 시장의 비리가 뭐냐. 네. 이걸 뒤로 제가 패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첫째 뒷돈을 받거나 특혜를 주고 네. 근데 이제 특혜 안 줬다는 거니까. 그러면 뒷돈을 받았다는 무슨 뭐 정황 증거나 뭐 증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식을 특혜 취업시켰을 거다. 이게 장기표 후보가 주장했던 건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거꾸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7년 동안 취업해 있었다는 건 팩트로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이 화천대유 이 대표가 전 언론인인데 김모 씨잖아요. 예.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나왔고 곽상도 의원이 성균관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검사와 법조 기자로 만난 인연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네, 검사 시절에 이분은 법조 기자였대요. 네. 그렇게 만난 그 화천대유 쪽에 그 간부와 오히려 가까운 건 곽상도 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다 7년 동안 나오는 순간 사실은 와르르 무너지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네. 처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거기 취업했다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장기표 후보는 아직 뭐 떨어졌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컷오프에서 떨어지면 기분 정말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법적 책임도 스스로 지십시오. 스스로 그냥 고발하세요. 스스로를 고소하세요. 살아온 그 경력답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새누리당 쪽에 그 국회의원 관계자가 원래 LH공사가 공영개발하려고 하던 걸 로비를 해서 민영개발로 바꿨던 것을 새누리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과거 건 새누리당. 과거에 2015년이나 뭐 이럴 때. 예. 그 그런, 사업 초기에. 예, 사업 초에. 그랬던 걸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영개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 중에 5,500억을 소위 성남 시민을 향해서 이게 뭐 기부 체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돌린 거예요, 이익을. 나머지 5천억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가져간 것까지 그걸 이재명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오직하면 중앙일보가 너무 근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뒷돈을 받았거나 특혜를 주고 그리고 특혜를 줬다 뒷돈을 받았다 혹은 자식을 특혜 취업시켰냐. 특혜 취업은 아닌 거니까요. 뒷돈 받은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의 특혜 취업에 대해서는 장기표 후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네.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과하는 게 저는 정치적 도의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네. 뭐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나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이 주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나 김부겸 총리가 국회에서 이 정도 자본 대비 배당금 수익률이면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는 답을 했잖아요. 국민 누구나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500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거고 더 큰 문제는 화천대유뿐만이 아니라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했다고 알려진 주주들이 6명인데 실명이 알려지지 않고 천하동인 2호, 천하동인 3호 이런 익명으로 가명으로 이 이름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서, 이 회계사에 따르면 김경률 회계사가 들여다본 자료에 따르면 천하동인 2호라는 투자자는요 87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SK증권을 통해서 최근 3년 동안 100억 원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대 투자를 해서? 네, 870만 원 투자해서. 그리고 천하동인 5호라는 투자자는 5,500만 원 투자했는데 644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자본을 끌고 투자금을 받기 위한 거라면 이 사업에 800만 원 투자자, 5천만 원 투자자 이 정도 소액 투자 이게 뭐 소액이라는 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라는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소액 투자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하동인 2호라는 분과 천하동인 5호라는 분은 870만 원 투자해서 한 분은 3년 동안 100억 배당받고 5,500만 원 투자해서 644억 투자받고 이거는 거짓 자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SK증권의 회계 자료에 등록된 내용이니까. 그럼 이분들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누구이고와 무관하게 성남시장 시절에 왜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사업을 7명의 이 특수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사업을 허가해 줬다면 그러고도 이 사업을 허가해 준 사람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모 기획본부장입니다.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 되니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 수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떡하니 안겨준 사람을 계속 영전시키고 캠프에도 중용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화천대유의 주주 이제 지분을 소유했다고 알려진 않아요, 지금. 이 법조기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 설립하기 7개월 전에 이재명 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거나 현직 기자가 대표로 있는 실소유주인 이 시행 경력이 전무한 회사가 갑자기 시행사가 된 것도 국민적 의혹 과정이니까 검증은 필요하죠. 자, 우선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안 받아들이세요. 화천대유가 5천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것과 이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게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더 찾아보시라고요. SK증권 투자한 거는 그냥 이건 투자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이기 때문에. 아니요. 5천만 원 자본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SK증권.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팩트 하나하나를 확인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 밝히십시오. 고발하시고 고소하시고 그거 밝히시면 돼.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전 시장이 특혜를 줬느냐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전 시장이 비리를 저질렀느냐잖아요. 그거 근거 한번 대보시라고요. 보통 이런 의혹 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국정농단이든 무슨 사건이든. 그런데 화천대유라는 시행사가 시행 경력이 전혀 없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뜨고 하루 만에 갑자기 딱 결정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대보시라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김부겸 총리가 그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걸 근거로 자꾸 대는데 저는 김부겸 총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이상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질문을 할 때 5천만 원 넣어서 570억 벌었습니다. 11만 배입니다.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회사 자본금이고 이후에 어떻게 돈을 조달하고 자본을 투자했나 살펴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겠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그 시행사가 관계되고 뭐 그 PF 관계돼서 돈 모으는 쪽이 또 있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건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보시라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가 이 사업이 재개된 게 2010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고요.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2-3번 수사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대법원까지 갔던 그 재판에서 이것도 다시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그러니까
저는 뭐 대선 기간이니까 이런 문제 제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뒤에서 물어보면 뒷돈 받았을 수도 있고 특혜 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명으로 무슨 거기에 주식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벌써 끝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지자체 그 돈 나눠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단식까지 하고 막 이래서 눈에 가시였거든요. 거기에만 눈에 가시였냐? 정권 교체된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근거를 좀 더 찾으셔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재명 전 시장이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고 뭐 이런저런 한 게 밝혀지면 그건 큰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근거 없이 계속 허위 사실 의혹만 제기하고 근거를 못 대면 그건 똑같은 정치적 부담을 그럼 이후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수사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갈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워낙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정치적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립적인 특검 정도가 구성돼야 되지 않나 싶고 화천대유 자본금은 투자금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빼고 아까 제가 언급한 SK증권을 통한 투자 같은 경우는 특정 금정 신탁, 그러니까 투자금 맞거든요. 근데 한 개인이 870만 원 투자해서 3년 동안 100억 배당받고 또 다른 사람은 뭐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아까 말한 대로 500억 투자 배당받고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막 어려운 이야기 할 거 없이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 안 돼 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갈게요. 그런데 뭔가 비정상적인 정황들이 국민 세금이 쓰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밝혀나가자는 것이죠. 잠시만요. 이건 국민 세금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 수익금이 거예요. 성남 시민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요, 경기도민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 것이죠. 새누리당은 당시 새누리당 쪽은 이거 민영개발로 해서 다 줄라 그랬어요. 민간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민간으로 돌리려던 것을 새누리당 측 국회의원과 그 동생이라 그랬죠. 이분들 나중에 다 법적 책임 졌어요. 로비해갖고. 그런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전 시장이 공영개발로 바꾸어서 5,500억을 미리 확보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공영개발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할 말 없는 부분이죠. 이건 여기까지만 좀 하죠. 네, 또 다룰 게 많으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100만 원 넣어서 800만 원 넣어서. 액수가 투자금과 이게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재명 지사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책임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였기 때문에 왜 이 정도 소액의 투자금 가지고 이런 배당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게 냅뒀느냐가 이재명 전 시장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직안 국회 통과를 해서 이제는 의원 신분이 아니게 됐습니다. 보좌관들과 사과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고 이 카드가 이 대선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평가를 내리신다면 대선에 불리하죠. 네. 불리하다 오히려.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안을 빨리 처리한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퇴안을 처리하는 시기에 따라서 종로 선거가 대선과 같이 치러지냐 아니면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냐가 결정되는데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의원들 조직력이 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됐겠죠. 의원직 사퇴 결의안이. 그래서 이건 종로는 사실은 미래 권력들이 대개 종로에 출마하겠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하는 입장이잖아요. 대선도 치러야 되고 미래 권력끼리 싸우는 그것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럼 종로는 3월 9일 날 재보궐이 들어가야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사실 종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종로가 사실 민주당이 좋아서 뽑는다기보다는 인물 때문에 인물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지역인데 이낙연 후보가 진중하고 그래서 뽑아줬더니 갑자기 대권 가겠다고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경선 도중에.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종로에만 영향을 끼치나. 대선 과정 전반에 종로 중구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고 이낙연 후보로서는 배수진을 쳐서 한번
판을 엎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로선 쓸 수 있는 카드. 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는 악재죠. 장혜찬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 와 진짜 힘든 거 내려놓는다 하는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 국회의원직을 던지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 경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사심 없이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희생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그 보좌진들 되게 안 됐다. 그런데 그 보좌진들이 과연 편안한 백수 생활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보나마나 이낙연 지사 캠프에서 이제는 급여 못 받은 채로 일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정치를 아는 입장에서는 좀 들면서 감동적인 희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의 판이 커집니다. 그러면 종로가 사실은 전체 큰 선거로 봤을 때 결코 보수 정당이 유리한 지역군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종로에서 섭섭함을 느낀 분들, 아니 우리 지역군 이렇게 쉽게 아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대선에서도 연동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선에서 1번 찍으면 재보궐에서도 1번 찍고 보통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세하다면 미세할 수 있지만 정치 1번지 민심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게 호남 민심, 호남 경선에 얼마나 동정론으로 작용할지 모르겠는데요. 동정론을 얻으려면 진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돼요. 노무현 후보가 과거에 부산으로 내려갔던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희생으로 받아들일 호남 시민들이 많을까?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살펴봤고요. 네, 각설하고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장혜찬 지금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8강 압축됐습니다. 득표율 순위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들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인서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등 주요 후보들을 포함해 8명이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열렬히 지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자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 자리에 홍준표 후보 측근이 동석했다는 의혹을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윤석열. 이 구도가 상당히 지금 판이 지금 완성돼 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이것이 또 지금 주요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우선 저는 이 고발 사주, 뭐 제보 사주 이렇게 되는데 고발 사주는 아니고 정확히 검찰의 선거 개입, 검찰 권력의 사유화 의혹이죠. 이게 정치적 시효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영될 게 다 반영됐고 이제 남은 건 수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인데 이거는 대선 전에 안 끝날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그 끝난 결과로 나온 게 양강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만 저는 그 국민의힘의 경선 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1차 컷오프에서는 국민 80, 당원 20. 네, 2차에서는 55. 아니 3대 7. 3대 7. 3대 7. 네. 그리고 마지막엔 5대 5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당원 5, 여론조사 5인데 갈수록 당원의 비율이 높아지기 거죠. 때문에 아마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복병은 토론회인데요.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그 거푸가 네. 윤석열 후보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조차 이미 정해진 구도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은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 악재 수나 공격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지지율은 공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단단하죠. 캠프에서 보시는 그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토론으로 붙으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세요? 5시부터 첫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상대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의 토론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70점, 80점만 맞아도 굉장히 잘하네. 이렇게 잘하네라는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 네. 반대로 토론에 자신 있다고 많이 과시했던 후보들은 80점, 90점을 받아도 그냥 4년 전, 5년 전과 비슷한데 왜 그랬었던 걸까? 눈높이가 다르다. 네, 눈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대 심리라거나 토론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어떤 태도가 윤석열 후보 측에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이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뭐 주도권 시간에 대다수의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문 다 받았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펼쳐질 텐데 네. 오히려 그런 구도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또는 정부로부터 단합을 받을 때 그때도 빛이 나고 힘이 나고 자기 색깔이 나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윤 후보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는 무대가 판이 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1차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떠돌립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는 게 당원 당규상의 규정이고 다만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당원들이야말로 가장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핵심 지지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권교체 카드로 윤석열 후보를 좀 우선시 생각한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앞으로의 선거 경선 룰과도 연관을 지어서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과 2018년 지선, 2017년 대선을 경험했던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아시는 분과 그때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지방선거를 지휘했는지 모르고 최근에 알게 된 분들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앞으로의 경선 국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윤석열 캠프의 평가에 대해서. 우선 지지율이 단단한 이유는 윤석열 개인의 개인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선에 가면 개인기로 싸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개인기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출하겠다. 즉 정권교체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 세력 등 전통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수사하고. 그런데 지지한단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애증관계, 적과의 동침인데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단단한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권 교체를 이룰 인물은 이 사람밖에 없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정치란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는 독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한번 무슨 이유에서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보면 느슨한 지지층에서 일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여론조사를 면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 느슨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장해야 되는 지점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토론회에서 기대와 달리 저는 홍준표 후보를 주목하지만 저 내심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유승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 네, 왜냐하면 이 겹치잖아요. 그 느슨하게 중도에 있는 분들이 떨어져 나갈 때 유승민 후보가 예를 들면 말실수 중에 그게 정책과 관계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라든지 이 노동 육체 노동에 대한 비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유승민 후보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복병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상 5대5 룰상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바닥 민심들 흐름들 어떤지는 또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윤석열 캠프의 장해찬 청년특보 두 분과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예. 메리 추석. 네. 네. 건강히 잘 보내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